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동형 모의고사 시작되죠. 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동형 모의고사를 학원들과 한번 경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죠. 한번 딱 경쟁을 하세요. 만만한 사람 한번 잡아요. 만만한 사람. 그래서 점심 내키 하세요. 시험 못 본 사람이 밥 사주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가 져서 밥 사줬잖아요. 그 다음날 날 새서라도 이제 그 다음날 시험 잘 보려고 또 공부해봅니다. 그러게 계속 한번 해보세요. 여기 선의경제. 그러다 보면 이제 실력이 그때 많이 오릅니다. 그리고 동형은 이렇게 하시라 그랬죠. 이제 우리가 금요일날 민법을 하잖아요. 그 전날 민법을 처음까지 한번 다 보고 오셔야 돼요. 처음까지. 불가능할 것 같죠?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 보기 바로 직전 일주일간에는 하루에 한 과목씩 보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장이 기억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루에 한 과목 다 볼 수 있게 양을 줄이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래서 목요일날 민법 처음부터까지 다 보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보시는 거예요. 그럼 수요일날은 뭐였죠? 목요일날은 뭐죠? 학기론입니까? 아, 공시세법이죠. 이 전날 공시세법 그 다음날 볼 걸 처음부터까지 한번 다 보고 오셔야 돼요. 공시법이라면 처음은 다 보시고 그날 공시법 시험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보시고 그날 민법 처음까지 다 보고 와서 시험 보시고 이렇게 4주간 하셔야 돼요. 이때 이제 그 실력이 많이 갑자기 확 오른 겁니다. 이 과정을 4주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할 수 있어요? 민법을 하루에 다 본다. 시간이 없으면 중요한 거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출제자로서 내가 한 30개만 딱 나는 뭘 낼까 예상하고 30개만 보고 오시면 돼요. 시간 없으면. 그리고 그 다음날 그거 나오면 그 문제를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시간이 많으면 한 50개 찍어서 50개 보시고 아니면 뭐 요약집을 군데군데 찾아보시고 그렇게 가시면 돼요. 정시간 없으면 물권법 몇 개만 보고 오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무튼 처음까지 보는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 주에 이번에 못 봤던 거 그 다음 주에 자세히 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무튼 쭉 계속 4주간 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형 모의고사 자리 정해 있습니까? 안 정해 있죠? 그러면 여기서도 시험 보시죠 한번. 나는 맨날 뒤에 앉아서 교탁 앞에 앉는 걸 꺼려요. 근데 그날 하필 내가 교탁 앞에 시험에 와요. 그럼 출제자가 그 1차 100분 동안 뭐 하겠어요? 헛짓거리 하겠죠? 앞에 있는 사람 왔다 갔다 얼굴도 쳐다보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사람이 너무 젊으면, 젊은 사람이 부동산 관심 내 얼굴도 쳐다보고, 나이가 많으시면, 아이고, 고생하시네 쳐다보고, 여자분들 얼굴 쳐다보고 막 그래요. 한 2시간 동안 뭐 하겠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나 하필 재수없이 교탁 앞에 앉았어요. 출제가 앞에서 계속 쳐다본다고요. 보지 마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영모사 할 때 여기도 앉아보시고, 저 문 끝에도 앉아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공부하실 때도 도서관에서 그 휴게실에서 공부해 보시고 문 앞에서 공부해 보세요. 시끄러운 데서. 시험장은 이렇게 조용하지 않아요. 막 감독관랑 싸우고 울고불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떨 때는 뒷분이 이게 앞이 좀 이 앞뒤가 좁아요. 뒷분이 계속 한우시에요. 모르는 문제 나올 때마다. 나도 답답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신경 쓰지 않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2대 문제 차이가 납니다. 시험은 2대 문제 때문에 합격하고 떨어지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날 2대 문제가 좌우돼요. 그러니까 시끄러운데도 공부해 보시고 그리고 동형 모의사 볼 때 누가 막 늦게 와서 떠들잖아요. 그럼 고맙게 생각하세요. 아 이런 연습도 해봐야지. 그래서 나 혼자 아무튼 주위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시험 보는 연습하셔야 돼요. 그게 동형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지 가져서 집에서 풀었다. 그런 연습 못하죠. 그건 동형 본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딱 나오셔서 정해진 시간 내에 마킹까지 정확히 해보세요. 마킹도 어떤 분은 한 페이지 풀고 마킹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분은 20문제 풀고 마킹하고 그것도 한번 다 해보세요. 나한테 뭐가 맞는가. 그렇게 해보셔야 돼요. 아무튼 그 하루하루가 시험에 대해 생각하시고 실제 시험처럼 연습하는 겁니다. 그 컨디션 조절이 제일 중요해요. 시험에서는. 아셨죠? 아무튼 여러 가지 연습해 보셔야 돼요. 그게 좋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39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6번 문제 있죠? 자, 6번은 일단 주인법, 상인법 다 똑같습니다.
다음 우선 면제권, 최우선 면제권 다 똑같아요. 지금 제가 여기다 뭐 쓰려고 이렇게 그리고 있죠? 제가 지금 가운데 뭐 쓰려고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여기에 뭐 쓰려고? 이제 대지가격 포함. 다 토지가격 포함해서 우선 면제, 최우선 받는 겁니다. 따라서 갑소유 토지와 갑소유 주택이 있다면 우리 임대차 있습니다. 우리 임대차에서 우리 우선 면제권 또는 최우선 면제 소액 임차인이다 했을 때 이 주택인 경매되지 않고 이 토지만 경매돼요. 토지만 경매되면 여기에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법에 대지 포함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이거 전세권이 없는 엄청난 권리입니다. 그게 심히 잘 나와요. 자, 그럼 만약에 임대할 당시에 갑소유 토지 주택이었죠. 임대차 한 다음에 그때 갑이 병에게 토지를 팔았어요. 그래서 제3자 소유 대지가 경매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선 면제, 최우선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죠? 임대할 당시 동인 소유였죠. 그 후에 토지 파는 걸 우리 어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도 제3자 소유 대지에도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주택이 미등기나 무허가다. 미등기나 무허가이더라도 주인법 보호받죠. 그래서 미등기인 탓에 토지만 경매 나와도 최우선 면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럼 이 그림 이제 분설해 보면 이것도 최근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을은 이 토지 부분에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죠. 최우선. 이걸 분설해 보겠습니다. 항상 경매가 나오니까 항상 경매 그러면 아까 말소 기준 권리 잘 떠올리셔야 돼요. 이 갑소유 토지와 갑소유 주택이 있는데 야, 토지가 경매에 나왔단 말은 저당권이 있었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토지의 저당권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법정이상권 발생해야 하네요. 법정이상권 발생하죠. 설정 당시 동인 소유니까 법정이상 발생합니다. 이 상태에서 주택을 임대차입니다. 얘가 소액 임차인이에요. 그랬을 때 얘가 네 번째입니까? 얘가 토지 경매를 실행했다. 토지 경매, 대지 경매. 그럼 이때 을은 이 대지 경매 대가에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랑 비교하시면 갑소유 나대지의 저당권이 나왔어요. 나중에 법정이상권 발생이 안 해요? 발생하지 않죠. 설정 당시 건물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갑이 주택 신축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에서요. 얘가 소액이다. 그랬을 때 얘가 토지 경매 실행했죠. 대지 경매. 이때 최우선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때는 우선 면제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경매 그럼 무조건 말소 기준 권리. 이자를 보여야 돼, 이자. 여기는 주택이 있으니까 토지에 돈 조금 빌려줬죠. 그리고 방 몇 칸인가 세워서 이 주택에 소액 임차인 몇 명 들어올까 예상을 다 하고 돈을 아주 조금 빌려줬어요. 따라서 경매 나와도 얘는 최우선 면제 여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이상권 인정돼서 주택 철거 안 돼요. 근데 여기는 경매되면 법정이상권 인정 안 되죠. 주택 철거해야 돼 이거. 철거당할 집에 사는 주제 못 받아 이거. A는 나대지에 돈 엄청 많이 빌려줬죠. 만약 여기도 토지 대가에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해버리면 만약에 나대지에 돈 많이 빌렸는데 주택 100층짜리 짓고 소액 임차인 100만 명 집어넣어요. 100만 명. 100만 명이 여기 다 받아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여기는 나대지에 저당증하고 주택 나왔죠? 그럼 그 주택의 소액 임차인은 토지, 대지 대가에는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주택만 경매되면 주택에는 최우선 받아요. 어디에 못 받는다? 대지.
대지 못 봐, 대지. 그래서 이 대지의 우선 면제, 최우선 만들 수 있다. 이것을 특히 최우선을 두 개로 나눠서 이 저당 설정할 당시에 주택이 존재했을 때만 그때만 법정상으로 인정되고 이쪽에 최우선 받을 수 있지만 나대지에 저당 설정하면 법정상으로 인정 안 되면서 동시에 토지대가에 최우선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6번 판례는 자 넘겨보세요. 40페이지. 40페이지 첫째 줄부터 보세요. 첫째 줄 대항 요건 있습니까? 대항 요건 및 확정일자 갖춘 임차인. 그럼 우선 면제권이 있죠. 이 임차인과 소액 임차인, 최우선 면제권이 있죠. 소액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 경매될 경우에도 그 다음 대지요. 대지 환가대금에 대해서 우선 면제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 임대차 그 다음에 더 넣습니다. 성립 당시 동그라미. 성립 당시 임대인 소유했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돼 여기입니다. 타인 병에게 양도되게 이래 양도돼요. 양도돼요. 임차주택과 대지 소유가 서로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 대지의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다음 가로 2번 판례가 있죠. 자 가로 2번은 제목이 두 줄이죠. 제목에서 밑으로 세 번째 줄 내려오시면 앞부분 쉼표 뒤에 대항 요건이 있습니까? 그것부터 보세요. 대항 요건 및 확정을 갖춘 임차인과 그럼 우선 면제권 있죠? 다음 소액 임차인, 최우선 있죠? 소액 임차인은 임차주택 대지에 대한 우선 면제권에 관한 법리는 임차주택이 미등기 도나십니다. 미등기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말이 이렇게 미등기여도 주인법 뽑았죠? 우선 면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7번 보시면 7번은 제목이 두 줄이죠? 제목 바로 아래 보세요. 자, 제목 바로 아래. 대지에 관한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도 그 지당금을 소액 임차인은 대지요, 대지. 대지 환가대금 중에서 소액 보증금을 우선 면제가 최우선이죠.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법리는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그 지당 건물이 주택이죠.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을 것이고 이 말입니다. 저당 설정할 때 주택이 존재했던 경우만 여기에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된 경우 아래 밑줄 소액 임차인은 대지죠. 대지 환가대금에 대해서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이때는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두 개를 나눠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이제 8번부터가 상임법이고 8번 판례는 한 번도 안 했고 우리 책이 없는 겁니다. 그럼 8번은 제일 아래 두 줄. 제일 아래 두 줄이 그러나 있습니까? 있죠? 이제 거기서 보는 겁니다. 자, 밑줄에 보세요. 그런 다음부터 임차권 대항 등을 받는 새로운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임차인과 계약에 기해서 그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그들 의사에조차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랬죠? 자, 이런 말입니다. 예, 상임법에서 갑소유 상가를 을과 임대차 했죠? 우리 상임법상 대항력을 갖춰서요. 상가 인도받고 사업자 등을 신청했다. 근데 기간 중간에 매매가 됐죠? 병이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을 대항력이 빨랐기 때문에 을은 임대차 효력을 대항력 주장할 수 있죠. 그럼 이 새로운 소유자는 임차권 대항력을 부담을 안는 소유자죠? 이게 급형을 말해 지금. 다시 보세요. 다시 왼쪽에 그러나부터. 그러나 있죠? 자, 임차권 대항 등을 받는 새로운 소유자가 병이에요. 대항을 받는 새로운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임차인 을과 계약에 의해서 그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그들의 의사에조차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아까 읽었죠? 자, 이래 됩니다. 봐보세요. 이 대항력 날짜가 예를 들면 1월 10일이에요. 1월 10일. 그런데 매매계약을 10월 10일에 계약 체결했다. 그럼 이 임차인은 중간에 소유자 바뀌어도 1월 10일자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병과 을이 이렇게 합의했어요. 우리 앞에 것 다 깨고 새롭게 임대차 계약 다시 해요. 새롭게 임대차 계약 다시 했어요. 그래서
병이 돈 주고 사면서 동시에 을 불러서 앞에 거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임대차를 다시 했습니다. 10월 1일 날, 10월 10일 날. 그럼 이 둘간이는 앞에 거 다 깨기로 했죠. 그럼 우리는 이제 이때부터 생긴 새로운 대항력을 정하는 거지. 말을 바꿔서 종전 걸 다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계속 보세요. 따라서 임차인이 상인법상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 써 있습니까? 거기다 써보세요. 1월 10일. 그러니까 첫 번째 1월 10일자예요. 1월 10일. 우선 변제 등을 취득한 후에 목적물 소유권이 제3자에게 병이죠. 양도된 다음 새로운 소유자 병과 임차인이 종전 임대차 계약 효력을 소멸시키려는 의사로 그 다음에 동그라칩니다. 별개의 임대차 계약 동그라미. 거기다 써보세요. 10월 10일. 10월 10일 썼죠? 별개 임대차 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경우 임차인이 종전 임대차 계약을 기초로 발생했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거기다 씁니다. 1월 10일. 종전권이니까. 1월 10일자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을 새로운 소유자 등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왜 그래요? 둘이 분명히 계약하면서 종전권 다 없애기로 하고 새롭게 하기로 쓰겠죠? 그럼 이 대항력을 주장해야지 종전 대항력을 다시 주장할 수 없겠죠? 그렇게 합의했으니까. 그래서 이 새로운 판례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포인트가 뭐예요? 동그라미 별개 임대차, 별개 임대차. 그 약정들 하는 겁니다. 종전권 주장 못해요. 그 다음 9번 판례는 이것도 최근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자, 상인법은 상가 임대차, 상가 건물에만 적용되겠죠. 그럼 상가 건물이 뭐죠? 상가가 뭐 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 장사하는 거. 물건을 딱 쌓아만 뒀다. 물건을 보관만 했대요. 참고로. 그건 장사하는 게 아니죠. 상인법 적용되려면 장사해야 돼, 장사. 자, 그럼 9번 판례는 제목에서 밑으로 세 번째 줄 내려오시면 그리고 있습니까? 그 다음부터 밑줄 하십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법에 적용되는 상가 건물에 해당한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닌 그 아랫줄 실질적 동원하십니다. 뭐니 실질적으로 판단하고 단순히 상품의 보관, 제조, 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 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나 그 말이 상인법 적용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그곳에서 그러한 사실행위와 더불어 동그라칩니다. 영리 동그라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동그라미. 이게 장사했단 말입니다. 활동이 함께 이루어졌다면 상인법 적용 대상인 상가 건물에 해당한다. 그래서 실질적 판단해요. 그냥 저쪽 나대지에 그냥 창고만 쌓아서 물건만 그냥 보관해요. 물건만 보관. 그럼 상인법 적용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장사까지 같이 한다. 장사. 그러면 상인법 적용됩니다. 장사까지 하니까 영리활동. 다음 이제 10번 판례는 이런 내용이죠. 10번도 이제 21회 때 시험에 한번 나왔죠. 자, 상가 일부를 임대차 한다. 상가 일부를 임대차 할 때는 대항력을 갖추려면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 되죠. 그때 도면, 어딘가 도면을 첨부해요. 도면. 지금 우리 학원은 이 건물 일부만 빌렸죠. 그럼 도면을 첨부해야 돼요. 그래서 원칙 도면을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자 등록이 올바르게 돼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원칙인데 단 예외적으로 도면을 첨부하지 않더라도 제3자들이 이 임차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딱 특정됐대요. 누구나 안 돼요. 도면 안 봐도. 이때는 예외적으로 도면 첨부 없더라도 대항력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판례입니다. 이거랑 비교하실게. 자, 모든 용의권을 설정할 때는 반드시 목적물 범위를 표시해야 돼요.
이거 두 개는 또 비교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공시법이에요. 공시법. 혹시 여러분들 헷갈리실까봐. 예를 들면 7층 전부를 임대차 했다. 7층 전부를 임대차. 목적물 범위 표시해야 하네요. 7층 전부를 임대차 했어요. 목적물 범위 표시 안 해요? 하라니까요. 7층 전부라고 계약서에 7층 전부라고 써요. 7층 전부. 단 도면을 첨부 안 해요. 7층 전부니까. 다시 용의권이니까 전세권, 지당권, 임차권 모두 반드시 목적물을 표시해야 돼요. 7층 전부라고 써야 돼요. 단 도면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근데 7층 중에 일부만 임대차하면 7층 일부라 쓰고 도면을 첨부해야지 어딘지 알겠죠? 두 개 잘 또 공시법 헷갈리고 또 풀면 안 돼요. 또 개나 말한 것 같은데. 혹시 헷갈리실까봐 제가 높아심에서. 그럼 자 10번 판례는 제목이 세 줄이죠. 제목 아래 보세요. 건물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그 사업자 등록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 공시범위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 등록 신청 시 그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동그라미 칩니다. 도면을 전부 동그라미. 도면을 전부 해야 할 것이다. 원칙. 다만 상가 건물 일부분을 임차한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시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지는 않았지만 일반 사회 통령상 그 사업자 등록이 도면 없이도 제3자가 해당 임차인 임차한 부분을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동그라미 칩니다. 특정 동그라미 특정. 특정되어 있다면 굳이 도면 첨부할 필요 없겠죠? 그래 보시고. 자 11번 판례는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네 번째 줄에 밑줄이 있죠? 밑줄에 가로를 두 번 칠 겁니다. 자, 첫 번째 가로 칩니다. 첫 번째 가로.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에 관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같은 조 2항 규정 가로 칩니다. 이 가로가 계약갱신 요구권이에요. 몇 년까지 가능하죠? 5년까지. 그 다음 두 번째 가로 그 뒤 바로 같은 조부터 치세요. 자, 두 번째 가로 같은 조 4항에서 정하는 법정갱신 가로 칩니다. 법정갱신에 적용된다 안 된다? 틀리게 내면 적용된다 그래요. 옳게 내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럼 앞가로는 계약갱신 요구고 뒷가로는 법정갱신이죠. 그럼 두 개가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으니까 앞가로는 뒷가로에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두 개는. 두 개는 전혀 별개의 규정들입니다. 자, 계약갱신 요구 몇 년까지 할 수 있어요? 5년까지. 딱 5년까지. 처음에 상가 임대차를 2년 했어요. 계약갱신 요구에서 5년까지 장사한다. 그럼 계약갱신 5년까지만 가능하죠. 그럼 법정갱신은 기간 제한 없어요. 10년, 20년 계속됩니다. 자, 그럼 5년이 되면은 임대인은 임차인 쫓아내려면 이때 기간 끝나죠?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나가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계약갱신도 끝나고 법정갱신 안 됩니다. 이때 나가라 안 하면 계약갱신 요구는 끝나지만 1년간 법정갱신 돼 1년간. 그럼 6년이 돼버립니다. 또 이때 나가라 해야 돼요. 안 하면 또 1년 갱신. 또 안 하면 또 1년 갱신.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 5년이죠. 5년을 법정갱신에 적용한다 그 말은 5년 지나면 법정갱신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5년을 법정갱신에 적용하지 않으니까 법정갱신은 10년, 20년 다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그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헷갈리면 계약갱신 요구 법정갱신 전혀 다르죠? 둘 다 다르니까 앞가로는 뒷가로에 적용한다 하시면 돼요. 전혀 다르니까. 같으면 적용할 텐데.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12번부터가 가등기 담보법이죠. 가담법은 이제 가담법 적용 범위와 그 귀속 청산 그 절차를 외우셔야 됩니다. 이제 가등기 담보법 중에 제가 가담법이라 할게요. 가등기 담보법, 가담법. 우리 가백에 3억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에
을 앞으로 가등기를 해서요. 또는 우리 아예 소유권 이전을 받았어요. 이렇게 한 거죠. 일단 3억 빌려주면서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가 나중에 갑이 돈을 다 갚으면 다시 소유권 갑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하고 소유권 받아놓은 거죠. 그럼 이것을 둘 다 채권 담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담보를 써서 가등기 담보를 합니다. 이건 소유권 양도 받았지만 담보 목적이죠. 양도 담보라죠. 그럼 얘들은 저당권하고 똑같아요. 저당권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다 담보가 저당권이니까. 그러죠? 그럼 얘들 우선 면제권 있습니까? 경매에서 우선 면제권 있어요? 왜 있죠? 그렇죠. 저당권에 우선 면제권 있으니까 얘들도 우선 면제권 있어요. 여기 경매 신청권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경매 신청권 있어요. 경매 신청권. 여기 피다분 채권 범위 360조 있죠? 지연이자 1년. 똑같이 적용돼요. 여기도 피다분 채권 범위 360조. 이 물상대에 있죠? 여기도 물상대에 있어요. 여기도. 저당권은 과실에 효력 미치지 않죠? 얘일도 안 미쳐요. 얘일도. 저당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차이는 딱 하나예요. 여기는 귀독청산이 없고 여기는 귀독청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시험에 내면 당연히 귀독청산을 낼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경매 신청권 있죠? 여기도 있어요. 366조 법정상권 있죠? 똑같은 내용의 법정상권 있어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뭐든지 똑같다 하시면 돼요. 뭐든지. 차이가 딱 하나 귀독청산. 그래서 귀독청산 심의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법에도 중개할 수 있죠? 이 중개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중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똑같아요. 뭐든지. 똑같다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가등기담보법은 채권이 반드시 소비대차 채권, 대여금 채권 같은 말입니다. 빌려준 돈. 소비대차나 대여금 채권에만 적용돼요. 그리고 돈 못 갚으면 이 부동산으로 대신 갚기로 대물변제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를 위한 법이라 목조물 가액이 원리금을 더 초과해야 돼요. 그래야 갑을 보호하겠죠. 마지막으로 채권자 앞으로 등기 등록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갖췄을 때만 이 가담법 적용돼요. 첫째 무슨 채권이에요? 소비대차. 매매대금 목적으로 하면 적용 안 돼요. 가담법. 공사대금 채권 목적으로 하면 적용 안 돼요. 무슨 대금? 대여금 또는 소비대차 채권에만 이 법이 적용됩니다. 빌려준 돈. 그 다음에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원리금보다 가액이 더 가격이 초과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 이야기 있어야 돼요. 네 번째 채권자 앞으로 등기나 등록해야 됩니다. 이 네 개를 갖췄을 때만 가담법이 적용돼요. 첫 번째 시험 문제고 두 번째는 실행하는 거죠. 자, 우리 이 부동산에 가등기나 이전 등기 양도담보 받았죠. 만약에 이 부동산에 1순위 저당권이 있어요. A가 1순위 저당권. 채권액이 1억입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시가가 5억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 부동산의 2순위 권리, 2순위. 나보다 선순위 권리가 있죠? 다음에 이 부동산에 3순위 저당권자 B가 있다.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현재 이 부동산에는 이해관계인 3명 있죠? 우리 기준일 때 을보다 선순위 권리자, 을보다 후순위 권리자 있습니다. 그런데 B가 갑이 을에게 돈을 안 갚았어요. 그럼 을은 이제 가등기 담보권 실행합니다. 을은 경매할 수 있지만 경매 안 해요. 경매하려면 저당권 취득했지 뭐 하겠어요? 을은 돈 안 갚으면 이거 지금 자기가 꿀꺽 가려고 한 겁니다. 그럼 가담법에서는 을이 이거 꿀꺽 해버리면 2억 차익을 취득하죠. 그걸 막기 위해서 갑을 부하기 위해서 약속대로 을은 대물변 예약처럼 부동산 소유권을 귀속시킬 수 있지만 차액은 갑에게 돌려달라고 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대물문제 예약한 대로 갑이 돈 안 갚으면 소유권을 을에게 귀속시킬 수 있지만 차액은 갑에게 청산하라고 법을 규율한 게 가등기 담보법입니다. 그래야 갑 손해가 적겠죠. 자, 그럼 갑이 돈 갚아야 할 변제기가 됐어요.
변제기가 되는데 갑이 돈을 변제하지 않습니다. 변제하지 않으면 을은 돈 갚으라고 실행 통지를 한번 해야 돼요. 그리고 2개월간 시간을 주는 겁니다. 2개월간. 이걸 청산기간하죠. 그러면 실행 통지할 첫째 무엇을 통지하는가? 이 청산금을 통지하죠. 청산금이란 이 예약 당시 목조물 가액 5억에서 목조물 가액에서 지금 을이 실행하죠. 그럼 을 채권을 피담은 채권이랍니다. 을이 실행하니까. 그리고 을보다 선순위가 있죠. 그럼 선순위 채권에서 같이 빼줍니다. 왜 빼주냐면 이 부동산이 경매가 나오든 뭐라든 간에 을보다는 무조건 A가 먼저 돈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을은 소유권 취득할 때 이걸 안고 사는 꼴이에요. 내가 갚아야 돼요. 다시 을보다는 A가 무조건 돈을 먼저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 지금 소유권 취득하는데 A 채권을 안고 사는 꼴입니다. 그래서 A 채권 1억과 내 돈 3억을 뺍니다. 그게 이제 청산금이죠. 그 청산금을 을이 갑에게 통지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통지하는가? 통지는 저 갑 같은 채무자 등과 을 밑에 후순위 권리자가 있습니까? 그럼 후순위자에게도 통지해야 돼요. 자, 그럼 을은 이 X부동산 가액을 낮게 하면 낮게 할수록 을이 줄 돈이 줄어들죠? 이걸 낮게 평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을이 시가보다 이걸 낮게 평가했다. 이렇게 주관적으로 낮게 평가하더라도 일단 돈 갚아 말은 했기 때문에 실행 통지로 효력이 있고 청산기간은 진행됩니다. 다시 낮게 평가해도 실행 통지 효력이 있어요. 단 나중에 실제로 청산금을 지급할 때는 시가 이가 간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갑은 손해 없어요. 따라서 이때는 일단 주관적으로 낮게 평가했더라도 일단 실행 통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럼 낮게 평가하면 자, 후순위 권리자와 B 갑 중에 청산금을 누가 먼저 받아가겠어요? 저 B는 갑에 대한 채권자죠? 청산금이 있다면 B가 먼저 받아가야 돼요. 그럼 이걸 낮게 평가해서 이게 줄어들면 B가 가져갈 돈이 줄어듭니다. 그럼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불만 있죠? 그럼 불만 있는 후순위 권리자는 자기 채권 변제기 전이라도 청산기간에 한해서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경매하면 귀속청산 중단돼요. 그리고 다 경매에 참가해야 됩니다. 그럼 을은 이 소유권 취득이 목적이었는데 물거품이 돼버리죠. 그래서 을은 이자가 있다면 이자 눈치를 봐서 함부로 낮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자동 통지 장치에서요. 그 다음 반대로 이번 을이 머리에 총 맞아서 5억짜리를 8억으로 평가했다. 8억. 이게 엄청 커졌겠죠? 나중에 거꾸로 다툴 수 없습니다. 8억이 구속돼요. 반대로 이걸 낮게 평가하면 나중에 낮게 평가해도 통지효력이 있습니다. 네, 높게 평가하면 나중에 다툴 수 없어요. 그게 구속됩니다. 그 다음에 뺐더니 청산금 0이다. 없더라도 통지해야 돼요. 다시 청산금이 없더라도 통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갑은 2개월간 이 돈 갚으면 이거 다 중단되거든요. 그래서 청산금이 없더라도 없다라고 뜻을 통지하고 2개월 지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갑은 이때까지 돈 갚으면 돼요. 갑이 돈을 못 갚았더라도 청산금을 받기 전까지는 갑은 청산기 후라도 갑은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나 양도담보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예외가 있어요. 변제기 경과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또는 선의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권리를 취득하면 그때는 말소 청구할 수 없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시 청산기간 지났더라도 갑은 이 돈 받기 전까지는 채무 변제하고 가등기나 양도담보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단 예외적으로 변제기 후 10년이 지났거나 또는 선의 3자가 권리를 취득하면 그때는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선의 3자란 이런 경우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어요. 이전 등기. 그럼 을은 아직 소유권 취득 못해요. 뭘 해야 취득하죠? 청산 절차를 거쳐야지 취득하는데
을이 아직 소유권 취득 못했어요. 근데 소유자인 양 팔아버렸습니다. 병한테. 소유자인 것처럼 팔았어요. 그럼 병이 선이라면 가담법의 예의를 보호합니다. 선이. 다시 을은 소유자 아니에요. 소유자 아닌 자가 소유자인 양 팔아버리면 이 선이 3자를 법에서 보호합니다. 그럼 병이 소유권 취득하죠. 취득했으니까 더 이상 갑은 변제해서 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병이 보호되니까. 이게 하시죠? 자, 그럼 이렇게 팔아버리면 병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갑은 돈 다 변제해도 더 이상 소유권 찾아올 수 없죠? 그럼 갑은 누구를 죽여야 돼요? 을을 죽여야겠죠, 을. 그래서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갑은 돈을 다 갚으면 언제든지 등기 말소하고 소유권 찾아올 지위에 있어요. 근데 청산도 안 한 주제에 팔아버리면 선의 3자가 소유권 취득해버리죠. 그럼 갑은 더 이상 소유권 찾아올 길이 없어요. 그럼 갑은 누구를 죽여요?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을. 자, 그럼 42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14번 판례 있죠? 14번부터 하겠습니다. 그럼 제목은 읽어보시고, 자, 제목 아래 보세요. 채권자가 가등기 담보등기 법률에 정해진 청산일자를 밟지 아니하여 담보목적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그 담보목적 부동산을 처분하여 동원합니다. 선이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갑이죠. 갑은 더는 채무액을 채권자 을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 담보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병이 소유자니까 그러죠. 채권자는 갑이 을이죠. 을이 채권자 을은 이 법안 담보 목적 부동산 처분을 해놔요. 채무자가 누구예요?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최신 판례를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왼쪽 42페이지 상단에 12번 12번은 제목 아래 보세요. 가등기 담보등기 법률은 차용물을 동원합니다. 차용물 반환의 경우인데 차용물이 대여금 그 아래 밑줄 매매대금 채권 또는 공사대금 채권에 적용되지 않아요. 다음 양가로 2번 가등기 주대 목적이 매매대금 채권 확보에 있고 대여금 채권 확보가 부대여금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대여금이면. 다음 13번의 가로 1번은 자 밑줄 보세요.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통지 당시 목적물 가액과 피해담보 채권을 명시함으로써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면 족하다 그 말이 이걸 주관적으로 낮게 평가했더라도 통지 효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2번에 또 나와요. 자 2번에 또 나옵니다. 그럼 이제 2번 제목 밑에 밑줄이 돼 있죠?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 액수가 객관적인 청산금 평가액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담보권 실행 통지로 소유력이나 청산기간 진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까지 없다. 그럼 영향 없다가 무슨 말이에요? 아무 영향 없다가. 그렇죠? 통지 효력이 있다. 통지 효력이 있다요. 그리고 청산기간 진행한다. 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두 번째 줄에 밑줄 있잖아요. 담보권 실행 통지로서 효력이 있다요. 그리고 청산기간 진행한다. 아무 영향 안 미치니까. 그러니까 법을 공부한 사람 이래요. 이제 남편이 막 내 와이프 일에 간섭하잖아요. 그럼 나에게 영향 미치지 마 그러세요. 남편이 막 내 일에 간섭하면 나에게 앞으로 영향 미치지 마. 그럼 남편이 무슨 말일까 고민해요. 간섭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나의 할 일 할 테니까 영향 미치지 마라고요. 그럼 내 할 일 쭉 진행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말이 더 어려웠어요. 아무튼 그러게 보시고 이 절차는 외우셔야 돼 이건 그 등기법 절차법이죠. 절차를 한 거를 이건 외우셔야 돼요. 이건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절차를 설명드리고 외우셔야 되거든. 자 이제 그러게 보시고 이제 15번 오른쪽 오세요. 15번 판례. 이제 집합건물법이죠. 집합건물법은 판례가 엄청 많아요. 판례가 한 4, 50개 넘고
법조문단 60개 됩니다.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최근에 시험에 나오고 그런 거 위주로만 몇 개만 볼 겁니다. 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집합공법 다 공부에 3문제 많으니 물권법하고 공부량이 거의 똑같아요. 잘 물권법 공부해서 14문제를 하는 게 낫겠죠? 전략적으로 좀 몇 개만 이렇게 공부할 겁니다. 혹시 시험에 수업 시간에 아는 게 나왔다 해서 전료가지 마세요. 왜냐면 전략적으로 여기 전략적으로 해야 됩니다. 공법에서 농지법부터 더 무단 존재 여기는. 근데 아마 대부분 지금까지 요약집이 있는 걸로 다 시험에 나왔으니까 다 풀 수는 있습니다. 혹시 이제 모르니까. 그럼 집합건물에서 구분 소유권 성립되려면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객관적으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다음 두 번째로 소유자의 구분행위 또는 구분의사가 있어야 돼요. 구분행위, 구분의사가 같은 말이죠. 자, 그럼 과거 판례는 구분의사가 인정되려면 집합건축물 대장에 등록하거나 또는 구분 등기를 했어야만 이걸 인정했습니다. 이걸. 근데 변경된 판례하면 이런 거 요하지 않아요. 그 말은 시기라든가 또는 이런 방식 제한 없습니다. 시기 제한 없고 방식 제한 없어요. 이제 이런 거 안 해도 구분 소유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건축법에서 제일 처음에 건물 지으려면 건축 허가를 받죠. 그리고 이제 공사에 착고 갑니다. 그 다음 허가 신청한 대로 건물이 다 완공됐어요. 완공. 그러면 사용 승인, 사용 검사, 준공인가 이런 거 받죠. 우리나라는 선대장 호등기입니다. 건축물 대장 등기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과거 판례는 구분소유 인정되려면 집합건축물 대장에 등록하거나 또는 구분 등기했어야만 이때 구분소유를 인정했어요. 이때 구분소유 인정했는데 이제 변경된 판례는 이런 거 안 하더라도 건축 허가 신청할 때 나는 집합 건물을 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죠. 또는 이때부터 분양계약을 체결해요. 그 사람은 당연히 소유권을 나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건축 허가 신청할 때나 또는 분양계약을 통해서 구분 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그럼 건축 허가 신청한 대로 건물이 완성되면 이 시점에서 구분 소유권 인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여기까지 갔어야 돼요. 지금은 그 전에도 인정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등기 없이 했죠. 등기 없이. 등기 없이도 이미 이때 구분 소유권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법 깊이 혼나고 구속돼야지 어쩌 구속? 그래서 등기 없이도 이때 이미 구분 소유권 성립할 때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절차까지 같이 보면 되고, 어떤 특별한 시기 제한 없어요. 이때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시기. 이런 방식 필요 없어요. 시기 제한, 방식 제한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이때 이미 성립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사법에서 중개사무소는 언제 들 수 있죠? 여기서? 중개사무소는 언제부터 들 수 있어요? 중개사법에서 중개사무소 언제부터 들 수 있어요? 여기? 이때부터 들 수 있죠? 이때부터. 그러니까 과거에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었는데 지금 기재 전이라도 사용 승인, 사용 검사 받으면 그때부터 사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를 외우면 곳곳에 써먹어요. 여기. 제가 죄송합니다. 그럼 자 15번 판례 보시면, 자 제목 투질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과목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과목이 종합적으로 보시라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자 15번 판례는 제목 아래 보세요. 제목 아래 첫째 줄, 일동 건물에 대해서 구분 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아랫줄에 밑줄 보세요. 밑줄에 네모칩니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네모칩니다. 이 있어야 돼요. 독립성을 갖출 뿐 아니라 일동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 부분을 각각 구분 소유권 객체를 하려는, 다시 네모칩니다. 구분행위 네모. 이게 있어야 한다.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구분행위는
그 아래 밑줄 중요합니다. 밑줄. 자, 그 시기 동그라미, 방식 동그라미. 시기란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아래 밑줄. 구분 건물이 물리적 완성하기 전에도 건축허가 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해서 장래에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 건물을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일동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 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 동그라미입니다. 완성되면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 대장이죠. 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 건물로 등기죠.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 동그라미입니다. 그 시점이 언제예요? 그죠? 아까 완성된 시점에서 구분 소유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때 성립해요. 이때 여기까지 안 가도 돼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16호 관리는 뭐 제목만 보시면 돼요. 아파트 소유자가 관리비를 체납했다. 그 승계인은 공용 부분만 승계하죠. 연체료 X, 전유 부분 X입니다. 다음 17번 판례 이런 거죠. 아파트가 이제 한 단지를 재건축해요. 한 단지. 10동이 있습니다. 10동. 101동부터 110동까지. 그럼 재건축하려면 몇 분의 4 결여돼야 돼요? 몇 분의 4? 5분의 4. 5분의 4 결의해야 5분의 4. 5분의 4 결의해야 돼요. 그럼 5분의 4가 전체 5분의 4입니까? 각각 건물마다 5분의 4입니까? 그죠? 각각 건물마다 5분의 4입니다. 만약에 전체 5분의 4라고 해버리면 여기 사는 사람은 재건축 전부 다 반대. 근데 나머지 전부 다 찬성해버리면 5분의 4 넘었죠? 그럼 건물 다 쓸어버리면 안 되겠죠? 각각 건물마다 5분의 4. 각각 건물마다 합니다. 여기는 5분의 4 결의 다 얻어서 5분의 4, 5분의 4, 5분의 4. 여기는 아직 결의에 착수도 안 했어요. 그럼 여기 5분의 4 얻을 때까지 기다리려면 재건축 못합니다. 몇 달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이미 5분의 4 결의를 거친 동, 그 건물마다 반대자가 있겠죠? 반대자에게 팔고 나가라고 미리미리 매도 초원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의 거친 동마다 미리미리 팔고 나가라고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10동 다 5분의 4 거칠 때 기다리면 재건축 못합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돼요. 자, 그럼 43번 판례는 제목 밑에 보세요. 17번 판례. 43페이지 17번 판례. 제목 아래 보세요. 두 줄 있죠?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재건축 결의의 요건 충족 여부는 동그라미입니다. 각각 건물마다 동그라미입니다. 각각 건물마다 별개로 따져야 하므로 단지 내의 일부 건물에 대하여 일단 재건축 결의 정족수가 충족되었다면 나머지 건물에 대하여 재건축 결의 정족수가 아직 충족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즉 여기죠? 여기는 아직 충족 안 됐어요. 여기는 다 충족됐죠? 여기는. 그 다음 정족수가 충족된 일부 건물의 구분세제 중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세제에서 먼저 팔고 나가라고 매도초원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먼저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얘들은. 다음에 18번 판례도 이제 가로 1번과 가로 2번 있죠. 자, 18번에는 자, 우리가 재건축 결의하려면 몇 분의 몇 동이 얻어야 돼요? 5분의 4 동이 얻어야 돼요. 5분의 4 동이 얻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 결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겠죠? 그죠? 나중에 이 결의 내용을 변경한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법이 없어요. 법이 없으니까 대법원 판례가 이 5분의 4를 준용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5분의 4 동의가 있으면 이미 한 결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이 없으니까 이 법조문을 유추적용합니다. 그 다음 재건축 결의는 당연히 서면으로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서면 가능합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한 자리에 다 모일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서면 가능해요. 그럼 이 결의 내용을 나중에 또 변경한대요. 그럼 이때도 서면으로 가능한가 어쩐가 법이 없어요. 법이 없으니까 이 법조문을 유추 적용합니다. 여기도 서면으로 가능하다. 이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다 판례예요. 흰색은 법조문이 있어요. 빨간색은 판례. 결국 뭐 다 같은 말이죠. 그럼 18번 1번 판례. 18번 1번 제목 밑에 보세요. 제목 밑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에 의하여 의제된 합의 내용인 재건축 결의의 동안을 칩니다. 내용을 변경 동그라미.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그 아래 밑줄 재건축 결의 시의 의결 정족수를 규정한 같은 법 47조 2항을 유추 적용하여 조합원 동안을 칩니다. 5분의 4 동그라미. 5분의 4 이상 결의가 필요하다. 그 말은 재건축 결의는 5분의 4 써있어요. 법이 없습니다. 이걸 유추해서 여기도 5분의 4 이게 판례입니다. 다음 가로 2번 판례. 자, 가로 2번 제목 밑에 재건축 결의는 같은 법 41조 1항에 의한 서면 결의가 가능할 것이고 나가 재건축 결의의 동안을 칩니다. 내용을 변경 동그라미.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같은 법 41조 1항을 유추하여 서면합의 동안을 칩니다. 서면할 수 있다. 그래서 재건축 결의 서면할 수 있죠? 법조문이 있어요. 이걸 변경할 때 서면으로 가능한가 법조문이 없기 때문에 판례가 유추해서 서면 가능하다. 그런 판례입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10분씩 하시고 그 마지막으로 부동산 실명 부족을 하겠습니다.